65세에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상고를 새 집을 샀습니다. 마침내 홀로 자연의 고요함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소음도 불필요한 사람들도 없이 오직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한 곳. 하지만 사위 김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부모님이 당신과 함께 살려갈 거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서울로 돌아오라는 말이 이어졌죠.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깜짝 선물을, 그들에게 깜짝 선물에, 그들에게 깜짝 선물에 젠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했는지 확인하고 댓글로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42년간 수간호사로 일했습니다. 42년간의 교대 근무, 수많은 명절을 놓치고 주말을 희생하며 아낀 돈은 오직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산골의 세상과 단절된 작은 통나무집을 사는 것이었죠. 그곳에서는 오직 고요함만이 저를 감싸 안을 것이었습니다. 65세가 되어 마침내 그 작은 땅의 소유권 증서에 서명했을 때 저는 4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은 소박했습니다. 집은 소박했습니다. 돌 벽난로가 있는 거실, 아담한 주방, 그리고 집 전체를 둘러싼 현관. 하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바로 궁전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미영 언니. 부동산 중개인 최민준 씨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2헥타르의 고요함과 평화를 온전히 소유하시게 됐네요. 그 열쇠 뭉치는 제 손안에서 묵직하게 충만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새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산길을 따라가다 포장도로가 흙길로 변하고 휴대폰 신호가 한 칸씩 사라졌습니다. 4칸, 3칸, 한 칸, 한 칸, 마침내 완전히 끊겼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 구비를 돌자 통나무집이 나타났습니다. 사진과 똑같았지만 직접 보니 믿을 수 없을 만큼 났습니다. 사진과 똑같았지만 직접 보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지붕, 튼튼한 벽, 견고한 벽난로, 주위에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순수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해가 뜨면 잠에서 깨어나 현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다채로운 새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땅을 거닐며 나무 한 그루, 덤불 하나하나를 익혔습니다. 밤에는 벽난로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숲의 정적이 저를 잠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요. 읍내에서 생필품을 사던 중 휴대폰이 울렸을 때 유일하게 신호가 잡히는 곳까지 8km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딸 박아영이었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드디어 전화를 받네.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불안한 목소리에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영아? 지호 씨 부모님 집이 없어졌대. 은행에 문제가 생겼나 봐. 무슨 대출 연체 때문에. 몇 달 동안 엄마랑 같이 살러 가실 거래. 그 소식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지호는 15년간 제 사위였지만 그는 항상 저와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인 김영수 씨와 이숙자 씨는 저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영아, 내가 이 집을 산 건 혼자 살기 위해서야. 여긴 작아서 방이 2개밖에 없어. 엄마, 갈 곳이 없으시잖아. 손녀딸들 할머니, 할아버지시잖아. 지호 씨가 이미 이사 준비 다 했대. 다음 주에 오실 거야. 저는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단절된 환경은 건강 문제가 있는, 온제가 있는 환경은 건강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어. 그분들이 적합하지 않다고요. 제가 수십 년간 모은 돈은 이잖아. 그분들이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하지만 반대하는 모든 이유는 모든 이잖아. 요양원에 가시면 자존심을 잃으실 거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고 저는 망연자실한 채 남겨졌습니다. 통나무 집으로 돌아와 배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벽을 만지고 제가 직접 고른 가구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장식품은 이 소박하고 평화로운 꿈을 위해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허락도 없이 낯선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호 본인이었습니다. 미영 언니,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금요일에 도착하십니다. 내일 먼저 짐을 보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마치 직원에게 말하는 것 같았지, 장모에게 말하는 것 같았지, 장모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호 씨,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임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 제 꿈, 제 피난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순히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항상 인내심 있고 온화했던 수간호사 왕미영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된 동안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된 여자가 그 자리를 지킬 준비가 된 단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을 건드린 것입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김지호의 부모님은 항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보였는데 왜 갑자기 집을 잃었을까요? 항상 제 독립성을 존중했던 딸이 왜 지금 저에게 이렇게 큰 압력을 가할까요? 이 이야기 뒤에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읍내로 차를 몰아 무선 인터넷 시대는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몇 통의 전화를 걸어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옛 이웃과 이야기를 나눈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 언니, 몰랐어요. 지호 씨가 6개월 전에 실직했어요. 차도 한 대 팔았고 관리비도 계속 면제되고 있대요. 아영 씨가 투잡 뛰어서 생활비 보태고 있어요. 이 소식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김지호 씨 부모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김지호 씨 부모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통나무집을 시부모님의 필요 때문에 이어서 옛 동료이자 지금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 씨, 법적으로는 아무도 당신에게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는 복잡하죠. 소유권 증서는 잘 보관해 두셨나요? 네, 정훈 씨. 이 집은 제가 수십 년간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네, 정훈 두건 지과 기우지 마세요. 그럼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이 일과 관련된 모든 대화요. 저는 그의 조언을 따르며 커피를 마셨고 머릿속에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나 사위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읍내로 갔습니다. 읍내의 작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인자해 보이는 박선우 수의사에게 제 상황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미영 언니,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올해 이 지역에 뱀이 정말 많아요. 특히 독사와 살모사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주택가 근처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올 때 저는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냄새가 매우 지독한 뱀 퇴치제를 한 통 들고 나왔습니다. 수의학 연구용 뱀 허물 몇 개도 샀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원예점이었습니다. 냄새가 강한 유비질 비료와 벌레를 유인한다는 몇 가지 식물을 샀습니다.
읍내를 떠날 때 등산용품점에서 동물을 잡는데 사용하는 오리 몇 개를 샀습니다. 통나무집으로 돌아와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의 전략적인 위치, 특히 손님방과 욕실, 근처에 뱀 퇴치제를 뿌렸습니다. 뱀 허물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는 손님방 침대 밑에, 다른 하나는 욕실 문 근처에 놓았습니다. 정원에는 창문가의 벌레를 유인하는 식물들을 심고 비료를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냄새가 강하고 역겨웠지만 냄새가 옅어지고 불쾌한 잔향만 남을 것이라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온수기를 끄고 정수기의 여과기 성능을 낮춰서 나오는 물이 옅은 황토색을 띠게 했습니다. 마시는 데는 전혀 안전했지만 보기에 매우 역겨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현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제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 일들은 위험하지도 영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교하게 계획된 연극일 뿐 숙박 경험을 극도로 불쾌하게 만들어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는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경 낯선 차 한 대가 흙길에 나타나 먼지를 풀풀 날렸습니다. 김지호가 운전하고 박아영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 김영수 씨와 이숙자 씨는 긴장하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차를 세웠고 저는 상냥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이 가장 먼저 내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피곤해 보여. 난 괜찮아. 아가, 저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김지호와 그의 부모님이 다가왔습니다. 어색함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미영 장모님, 김영수 씨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자 씨는 고개만 끄덕이며 통나무집을 비판적인 눈초리로 훑어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권했습니다. 차를 끓여놨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숙자 씨는 즉시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그건 제 정원에 쓰는 천연 퇴비 냄새일 거예요.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흙이 너무 척박해서 영양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며칠이나 몇 주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김지호는 것을 비판적으로 살폈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작네요. 아늑하죠. 저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완벽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내기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지내봐요. 저는 그들을 데리고 집을 구경시켜 주었고 손님방은 마지막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숙자 씨가 침대 밑에서 반쯤 드러난 뱀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 경악스러운 표정을 보고 저는 웃음을 참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저게 뭐야?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디? 제가 물으며 몸을 숙여봤습니다. 아이고, 또 나왔네. 죄송해요. 요즘 뱀이 정말 많아요. 수의사가 이 계절에는 흔하대요.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는 거죠. 대부분 독이 없어요. 대부분 독이 없어요. 대부분 독이 없어요. 대부분 독이 없어요. 대부분. 김영수 씨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대 물었습니다. 독사와 살모사를 제외하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 아가. 그리고 나도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이것도 시골 생활의 매력 중 하나잖아. 욕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수도꼭지를 틀자 황토색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철분 함량이 좀 높을 뿐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마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목욕은요? 날씨가 아주 맑으면 따뜻한 물이 나올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김지호와 박아영이 현관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몰래 엿들었습니다. 여기선 도저히 살 수 없어. 김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여기 계실 수 없어. 그 뱀 봤어. 나도 걱정돼. 박아영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외진 곳인지 과소평가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김지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계획은 성공했지만 딸을 조종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일부러 시골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가끔 구석에서 나타나는 전갈, 응급의료 지원의 어려움, 휴대폰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요. 하지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소박한 디저트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움이에요. 가끔 며칠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못해요. 결국 벽에 대고 말을 걸기 시작하죠. 저는 그것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이숙자 씨와 김영수 씨와 정말 기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옆방에서 들려오는 흥분된 낮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승리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대가는 무엇일까? 라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온 첫날 밤은 제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리모컨으로 집 밖의 장치를 작동시켜 큰 소음을 냈습니다. 이어서 손전등으로 창밖에서 동물들이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숙자 씨의 비명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 뭔가 있어. 지호 씨, 나가서 봐봐.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 가운을 입고 복도에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 겁에 질린 그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그냥 족제비일 거예요. 제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가끔 현관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을 해치진 않아요. 가끔 현관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을 해치진 않아요. 놀라게 하지 않으면요. 김지호는 짐에서 꺼낸 골프채를 들고 있었는데 어떤 야수보다도 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족제비요? 다음 날 아침 식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숙자 씨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김영수 씨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으며 끊임없이 창밖을 흘깃거렸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혼자 계셔도 괜찮겠죠? 혼자 계셔도 괜찮겠죠? 휴대폰 소리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계셔도 괜찮겠죠? 휴대폰 소리가 좀 무섭긴 해요. 제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익숙해지면 말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외부와 연락도 안 된다는 생각에 그들은 분명히 불안해했지만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출하기 전 저는 일부러 제 방문을 잠갔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의 습관이에요. 중요한 서류나 개인 물품들이 있어서요. 김지호가 제 행동을 계산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읍내에서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장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특별히 내려온 이정훈 변호사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 씨, 당신이 저에게 말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그들이 당신의 재산을 사취하려 한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가 제가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며 분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먼저 어르신을 집에 들인 다음 당신이 돌봄이 필요하거나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부정하며 부동산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를 보호할 수 있나요? 첫째, 당신의 정신적 상태가 완전히 건강해. 둘째, 당신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이 집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특별유언장을 작성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안전을 위해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입니다. 해질녘 통나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숙자 씨는 차 안에 문을 잠근 채 앉아 있었고 김영수 씨는 현관에서 김지호와 격렬하게 말다툼하고 있었으며 박아영은 부엌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놀란 척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욕실에서 또 파충류를 보셨대요. 김지호가 간신히 화를 억누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은 완전히 황토물이더라고요. 그건 어젯밤 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어쩔 수 없죠. 뱀은요. 아마 그냥 작은 실뱀이었을 거예요. 습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습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습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실뱀? 김영수 씨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온 물건들을 내리며 말했어요. 여기 청양고추가 정말 맛있거든요. 저녁 식사 때 저는 그들이 불편해할 만한 주제들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인근 의료시설 부족, 잦은 수도, 밑전기 문제, 이 지역의 흔한 독성 생물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반경 30km 내에서 저희만 유선 전화가 없는 곳인 거 아세요? 제가 닭볶음탕을 더하며 곳인 거 아세요? 제가 닭볶음탕을 더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농담으로 심장마비가 오면 이미 부처님께 참여하는 게 낫다고 말해요. 그래서 얼마나 머무실 예정이세요? 제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제가 식료품을 좀 조달해야 해서요.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김지호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원래는 몇 달 동안 부모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머물려고 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독버섯과 헷갈리지 않는 열정으로 환호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환호했습니다. 저는 항상 동반자가 있기를 바랐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일은 식욕 많아요. 그날 밤 분위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방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일부러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도움을 청하러 오기도 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3km 떨어진 곳에 이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사는데 당뇨병이 있으세요. 이번 달에 제가 2번이나 도와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진한 커피를 끓였습니다. 상을 차리는 동안 김지호가 나타났는데 전날보다 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언니,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물론이죠. 지호 씨. 무슨 일이에요? 그가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분명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시골 생활의 특수성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적응을 잘 못하고 계세요. 이해할 만해요. 제가 주전자를 스토브에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곳 생활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했습니다. 이곳 생활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고독에 적응해요. 고독에 적응할 적은 아니죠. 뱀이나 벌레 같은 것들도요. 맞아요. 하지만 이해해요. 물론 그분들의 건강과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죠. 김지호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손님 방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숙자 씨가 잠옷 차림으로 신발 한 짝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제 신발 안에 엄청 큰 거미가 있었어요. 그녀가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 그건 아마 왕거미일 거예요. 그건 아마 왕거미일 거예요.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긴말 안에 숨는 걸 좋아하죠. 보통 독은 없지만 물리면 며칠 동안 많이 아파요. 저희 오늘 떠날 거예요. 박아영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합류했습니다. 오늘?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로 가세요? 김지호는 주저했습니다. 분명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처에 병원도 있고 물도 깨끗하고 뱀도 없고요. 제가 커피를 따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왜 임시로 그 집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김지호와 박아영은 서로를 길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박아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 파는 건 몇 달 미룰 수 있겠네요. 저는 제가 교묘하게 심어놓은 해결책이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2시간 안에 짐은 다시 차에 실렸습니다. 이숙재 씨는 통나무집을 떠날 생각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안도감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아영은 떠나기 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니었네요. 여기 혼자 계셔도 괜찮아요? 나는 천국에 있어. 아가,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소박한 삶이 내가 항상 원했던 전부야. 차가 흙길을 따라 멀어지는 동안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거짓말과 계략으로 가족을 조종했지만 저는 제 꿈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42년간의 피땀으로 얻어낸 저의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제가 계획한 흔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뱀 허물을 치우고 뱀 퇴치제를 쓸어내고 정수기 필터를 청소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지난 며칠간의 혼란 속에서 간과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서리철 하나. 그것을 열자 제 심장이 반쯤 사늘하게 식었습니다. 그것은 주택양도 서류였습니다. 제 서명을 위해 이미 칸이 미리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재호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저를 설득하거나 강요하여 전혀하여 통나무 집을 자신과 박아영의 명의로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김재호 부모님의 곰경이 동기로 넘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의 가장 어두운 추측을 확증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현관에 앉아 멀리 있는 산맥을 바라봤습니다. 이 전투는 승리했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저는 통나무집의 고요함과 평화를 다시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지호를 잘 압니다. 그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그 양도 서류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정원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저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전화로 김지호의 실제 재정 상태와 그가 다음에 어떤 수를 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는데 동의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제 사위를 조사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박아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내일 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고 저는 즉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분노나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피호감이었습니다. 그래, 아가, 내가 버스 정류장으로 데리러 갈게. 아니야, 내가 차 가져갈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서?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불안한 경계 상태로 다가올 일에 대비했습니다. 비상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이정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아영이 도착했습니다. 혼자 차에서 내리는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그녀가 얼마나 초췌해 보이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고 눈에는 제 마음을 찢어놓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가, 저는 그녀를 꾹 껴안았습니다. 보게 돼서 너무 기뻐. 그녀는 마치 무너져 내리지 않으려는 듯 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커피를 끓여서 현관에 앉았습니다. 몇 분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호 씨가 무슨 속셈인지 알았어. 그녀의 솔직함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부인이나 더 많은 조종, 심지어 저에 대한 비난까지 예상했었거든요. 무슨 뜻이야? 그녀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택양도 서류. 내가 지호 씨 서재에서 원본을 발견했어. 그리고 다른 더 끔찍한 것들도. 저는 컵을 내려놓고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호 씨는 실직했을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았어. 도박, 고위험 투자, 나랑 상의도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어. 우리 거의 모든 걸 잃을 지경이야. 딸을 향한 제 마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제 의심이 확증되었던 거야. 딸을 향한 제 의심이 확증되었다는 괜각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통나무 집을 생명줄로 여겼어.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니?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부는 아니야. 그는 내게 그의 부모님이 임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 내가 그 서류들을 발견하고 어제서야 진실을 알았어. 우리 크게 싸웠어.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유감이다. 아가,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든 결과를 알지는 못했어도, 나도 이 결과를 알지는 못했어도,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어. 그녀는 힘겹게 평정을 유지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 씨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 궁지에 몰린 사람은 무슨 짓이든 내가 여러 서류에서 능을 위조한 걸 발견했어. 어제 변호 서명을 위조한 걸 발견했어. 이 소식에 저는 즉시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서명 위조. 그건 범죄였습니다. 지호 씨가 내 동의 없이 우리 집으로 신용 한도를 개설했대. 우리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빚더미에 앉게 된 거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모든 것을 소화를 했습니다. 제 통나무집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 딸도 남편의 금융사기 피해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먼저 엄마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 그녀의 눈에 비치는 결단력은 저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엄마 통나무집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충분히 강하게 나서지 못했다고 날 비난하고 있어. 오싹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가 더 극단적인 수단을 쓸 거라고 생각하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발견했는데 그는 엄마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어. 단순히 감정적인 협박이 아니라 법적으로 저를 무능력하다고 선언하여 제 재산 통제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회복지과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 박아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비위생적인 곳에 살고 행동이 이상하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정신 감정을 신청할 가능성을 대해 이야기를 취하고 있었어. 무슨 근거로? 제가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급여들, 물 문제, 그리고 엄마가 혼재, 그리고 음재.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우 씨에게 당장 전화해야겠어. 이건 심각한 위협이야. 제가 전화를 거는 동안 박아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경고하러 온 것만이 아니에요. 엄마를 보호하는 걸 도우러 왔어요. 이정훈 변호사와의 통화는 짧고 핵심적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일련의 방어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전한 의료 평가를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김지호 또는 그의 대리인과의 모든 통신을 기록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미영 씨, 이 기간 동안 통나무집을 틔우지 마세요. 외출해야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세요. 저는 박아영에게 부탁하세요. 저는 박아영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엄마와 함께 있을게요. 내가 모든 걸 발견했다는 걸 그는 몰랐어. 그는 아직 내가 그냥 화를 내는 줄 알았어. 그의 컴퓨터 기록이 지워지지 않았더라고. 그 약속은 왕미영 씨 사건 상담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와 법적 방어 준비를 하는 한편 딸에게는 정서적인 위안을 주려 했습니다. 박아영은 분노에 찬 결심과 배신감에 찬 슬픔 사이를 오갔습니다. 일요일, 우리가 함께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마침내 시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도 알고 있었어, 엄마. 모든 세부 사항은 아니었겠지만 지호 씨가 엄마 집을 원한다는 걸 알았어. 그분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절반만 사실이야. 빚 때문에 집을 잃은 건 맞지만 최근 일은 아니야. 이숙자 씨 여동생 집에서 1년 넘게 살고 있었어. 그럼 왜 그런 연극을 한 거야? 이곳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그런 거야. 이곳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더 좋다고. 그들은 지낼 곳이 생기고 그는 통나무집을 팔아서 재정 문제를 팔아서 그 냉혹한 계산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쉽게 동의했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지호 씨 가족은 항상 실용적이었어. 그녀는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내 생각엔 그들은 엄마가 포기할 때까지 정말로 머무를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지호 씨가 집을 팔아서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나눠주고. 그녀는 내 계획에서 너는 뭐였어? 그는 통나무 집이 우리 휴가용 별장이 될 수 있고 엄마는 우리와 함께 서울로 돌아와 살아야 할 곳이라고 했어. 저는 조종당한 딸에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지호는 제 안전에 대한 그녀의 걱정, 저를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열망과 같은 그녀의 약점들을 알고 그것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던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이정훈 변호사는 노인의학과 전문의와 심리학자를 대동하고 방문했습니다. 두 분 모두 흠잡을 데 없는 경력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한 평가를 받았고 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 건강 상태가 매우 좋고 결정을 내리고 자신을 돌보는데 완전히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이정훈 변호사는 영상 진술을 녹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상황,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이곳에 살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이요. 우리는 산을 배경으로 현관에서 이 진술을 녹화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나 즉흥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40년간의 고된 노력과 치밀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저는 시골 생활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저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결단력을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은 알아차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정훈 변호사는 방어선 구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들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지호였습니다. 미영 언니,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없는 곳에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됩니다. 지호 씨, 아영이가 저와 함께 있어요. 간신히 화를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전화 바꿔주세요. 지금. 저는 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아영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이야기할 거 없어. 지호 씨요. 그녀는 저를 무척 자랑스럽게 만든 거야. 이야기할 거 없어. 지호 씨. 그녀는 저를 무척 자랑스럽게 만든 단호 어조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알아냈어.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거의 파산 상태야.
해결책이 필요해. 당신의 빚은 우리 엄마 문제가 아니야. 당신의 빚은 우리 엄마 문제가 아니야. 박아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이미 그렇게 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호 씨,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아 살짝 덜었습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고의 사람에게 배웠죠.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걸로 그를 막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현관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공무원 차량 한 대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중년 여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왕미영 여사님이십니까? 그녀가 사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왕미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임혜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한 통보를 접수하여 방문 평가를 진행하러 왔습니다. 저와 박아영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지호는 계획대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물론이죠. 임 사회복지사님.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희가 막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한잔 하시겠어요? 우리는 임 사회복지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전문적인 시선이 모든 세부 사항을 살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청결도, 정리 상태, 부엌 찬장에 깔끔하게 정돈된 약들, 충분한 신선식품까지요. 저희는 귀하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는 가족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메모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흥미롭네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는 제 어머니의 재산을 통제하려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박아영의 말이 맞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임 사회복지사님.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몇 가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녀에게 완전한 의료보고서, 심리평가서, 그리고 영상 사본이 모두 정리된 서류다. 전문가들은 저의 능력이 완전히 정상임을 증명했습니다. 여기 제 변호사 연락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임 사회복지사는 그 서류들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매우 포괄적이네요. 그녀가 편했습니다. 통보에 대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대응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폄의된 대응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박아영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제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의 반격과 반손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평가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 서류들은 분명히 고려될 것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임 사회복지사의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의 명확한 사고와 자율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를 통나무집으로 안내하며 제가 설치한 보안 시스템, 음식과 약품 재고, 저의 응급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현관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영 언니, 제가 오늘 본 것과 당신이 제공한 서류들을 토대로 볼 때 저는 통보 내용의 주장을 지지할 만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데 완전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떠나기 전 임 사회복지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과치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이 이사를 매우 신중하게 계획하셨군요. 42년의 계획이었죠. 임 사회복지사님.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을 위해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 어떤 예상치 못한 일도 그 꿈을 망치게 두지 않아요. 그녀가 떠난 후 박아영과 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침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간 후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박아영이 사회복지사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엄마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계속 자신을 지켜야지. 저는 평생의 결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녀가 한마음으로.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이정훈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서류가 등록되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누구도 전면적인 법적 소송에 직면하지 않고는 그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박아영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줄었네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단호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어뿐만이 아니라 반격까지도요. 다음 일주일 동안 이정훈 변호사는 저에게 완전한 법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보호 외에도 우리는 김지호의 사기 시도와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의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화상통화에서 설명했습니다. 서류, 사회복지과에 한 거지 신고, 아영씨 서면 위조까지요. 원한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령 위조까지요. 어떻게 생각하니, 아영아?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부분은 그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요. 아버지에 대한 형사소송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거예요. 이정훈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조치를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이혼 합의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 집에 못 씁니다. 그가 다시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죠? 그건 제가 이미 처리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취소 불능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당신이 지정한 조건 하에서만 양도될 수 있습니다. 당신 사망 후 아영 씨가 없을 경우 손녀들에게요. 이제 당신 자신도 이 조건을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에 저는 크게 안도했습니다. 저의 작은 천국은 마침내 안전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정훈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김지호의 빚을 조사했습니다. 미영 씨, 그는 위험한 인물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습니다. 일부 자금은 사채업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폭로는 새로운 걱정을 불러왔습니다. 김지호는 돈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자들과 얽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박아영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이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그가 부동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안식처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저언했습니다. 하지만 박아영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강태우 경비원은 다음 달 도착했습니다. 강태우 경비원은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그는 신중하고 전문적이었으며 그의 헌병으로 요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태영원이 엄이 있었습니다. 차고 옆 작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저에게 장담했습니다. 저는 그저 보호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의 존재는 사흘 후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자정 가까이 되었을 때 부동산의 모험 경보가 울렸습니다. 강태우 씨는 조용히 우리를 깨웠습니다. 남쪽 울타리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김지호인가요? 알 수 없습니다. 방에 계시고 문을 잠그세요.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태우 씨는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상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박아영과 저는 제 방의 문을 잠근 채 밖의 움직임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말다툼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차 한 대가 급히 떠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몇 분 후 강태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으러 온 거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으러 온 거였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도구를 보니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도구를 보니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산을 평가하러 온 겁니다. 강태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직접 접촉하기 전에 모든 자산을 조사합니다. 경찰이 30분 후 도착하여 진술을 받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잡힌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은 밤새도록 인근 도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이건 너무 쉽네 말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아영과 저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사채업자라니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지호는 제 재산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까지 위협했어. 박아영은 희미한 불빛 아래 얼굴이 참백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해.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이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을 듣고 즉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김지호에게 연락할 겁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박아영과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강태우 씨의 신중한 보호 아래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저는 두려움 때문에 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이정훈 변호사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지호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매일 화상통화에서 발표했습니다. 흥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빚을 떠안고 서울집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다시는 왕미영 씨의 부동산에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죠? 이정훈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만남이 그가 즉시 해결책을 찾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와 박아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사채업자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괜찮은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요. 살아있는 한은요. 겁에 질렸지만 다치지는 않으면서요. 합의서는 이틀 후에 서명되었습니다. 김지호는 이정훈 변호사의 서울 사무실로 갔고 박아영과 저는 가장 가까운 읍내에서 우리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합의가 완료되자 어깨에서 거대한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통나무 집은 안전했고 박아영은 법적으로 보호받았으며 빚은 김지호 혼자의 책임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평화로운 시간이 흐른 후 강태우 씨는 경호 임무를 마쳐도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요새나 다름없습니다. 미영 언니, 그가 장담했습니다. 감식 카메라, 움직임 감지 센서, 파출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실 겁니다. 저는 그의 보호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경호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이 확보되자 박아영과 저는 마침내 미래를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르치던 학교에 휴가를 냈지만 휴가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아가? 어느 날 저녁, 현관에서 매실주를 나누어 마시며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별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어. 그리고 아이들은 안정이 필요해. 읍내 학교에서 교직을 찾아볼까 생각 중이야. 딸과 손녀들이 근처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을 자제하려 했습니다. 큰별은 흥분을 자제하려 했습니다. 확실하니? 그리고 엄마,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 말이야. 그날 밤 우리는 전환기를 계획했습니다. 박아영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제 통나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함양군은 내 작은 집을 살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역 학교에 다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직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삶은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2주 후 우리는 손녀 예린 12세과 하윤 9세를 맞이했습니다. 김지호는 주말 방문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현실의 작은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땅에서 뛰어놀고 숲을 탐험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토요일 밤 뒷마당에 피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윤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우리가 이 근처로 이사 오면 오늘 같은 빵 만드는 법 가르쳐 줄 거예요? 물론이지. 아가, 제가 대답하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도 가르쳐 줄게. 엄마가 아직 우리가 이사 갈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더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사 가고 싶어. 하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강아지를 못 키우잖아. 천천히 해, 예린아. 먼저 집부터 해결하고 동물원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그 순간 불 주위에 둘러앉은 가족들과 산골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저는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싸움이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은퇴의 꿈은 위협받았지만 저는 그 싸움에서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어왔습니다. 통나무집뿐만이 아니라 딸과 손녀들과 삶을 함께 나눌 약속을요. 제가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이어질 힘과 결단. 다음 날 손녀들을 태우고 도시로 돌아가는 차에 손을 흔들며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을 얻고 이렇게 큰 결심으로 지켜낸 이 땅은 제 가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계절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리듬을 가져왔습니다. 가을은 황금빛 오후와 시원한 밤을 데려왔고 담요를 덮고 현관에 앉아 바람에 나뭇잎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기에 완벽한 계절이었습니다. 박아영의 이혼 절차는 10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지호의 비정상적인 협조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서울집은 즉시 매물로 나왔고 첫 주에 세면이 구매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지호는 빚과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사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전화해 어느 날 저녁이 다 늦었습니다. 모르겠어. 어느 날 저녁에 그를 정신 차리게 목소리가 좀 달라졌어. 아마 더 겸손해졌나 봐. 친척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새로운 전략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거리를 유지하지만 아이들과 연락하는 건 허락할 거야. 그들도 아버지를 가질 권리가 있으니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11월 우리는 박아영과 아이들에게 완벽한 집을 함양군에서 찾았습니다. 아늑한 방 3개짜리 단독주택으로 제 통나무집까지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예린이가 원하던 텃밭을 가꿀 넓은 마당과 하윤이가 줄곧 이야기하던 강아지를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지역 중학교에서 마침 과학교사를 찾고 있었고 그게 박아영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2월 새 학기부터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12월에 이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와 그의 아내가 서울에서 내려와 도와주었습니다. 이틀 만에 집은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며져 첫 크리스마스를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공간보다 작지만 박아영이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전등을 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더 작은 공간이 유지보수를 요구하고
우리를 가두는 호화로운 저택보다 더 많은 자유를 줍니다. 그의 크리스마스는 소박하고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쿠키 장식을 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캐럴을 불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 현관에 가서 별 봐도 돼요? 설거지를 하던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오늘 밤 하늘은 특히 예쁠 거야. 늦은 밤, 우리 넷이 담요를 덮고 제 현관에 옹기종기 모여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린이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운명이었던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가? 다가영이 물었습니다. 아가? 다가영이 물었습니다. 만약 아빠가 할머니 집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집을 빼앗으려 함께 여기에 함께 있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나는 서울보다 여기가 더 좋아. 1월에 비는 풍경을 생기 넘치는 에메랄드 빛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다가영과 아이들이 첫 텃밭을 가꾸는 것을 도왔습니다. 토마토, 오이, 당근, 허브들을 심었죠. 제 경험을 그들에게 전수하며 지식을 물려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월말에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겼습니다. 하윤이가 보호소에서 고른 골든 리트리버 믹스견 레였습니다. 2월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영은 새로운 교직을 시작하며 긴장했지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역 학교에 입학했는데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곧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삶은 조용하고 편안한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제가 죽은 후 통나무집이 박아영에게 상속되도록 확보했지만 저는 그것을 보존하는 것 이상으로 확보했지만 생각 중이야. 어느 일요일 점심 식사 때 제가 박아영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를 좀 확장할까 해. 어떻게 확장해요? 옆에 있는 땅이 매물로 나왔어. 3헥타르인데 샘물도 있고 오래된 과수원도 있어. 아주 좋은 확장이 될 거야. 박아영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턱나무 집이 엄마의 궁극적인 꿈인 줄 알았는데요. 원래는 그랬지. 하지만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예린이와 하이들이 자연과 예리고 자라날 수 있는 과 예린이와 하인이와 함께 뒷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깨달았어. 언젠가 그들도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지금 당장 확장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박아영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착 중인데요. 나는 있어. 제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통나무집을 사는데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축했어. 상당한 예비 자금이 있어.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완만한 경사,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 그리고 비록 손질이 필요했지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오래된 과수원까지. 여기다 두 번째 집을 지을 수 있어. 제가 계곡을 마주보는 평평한 곳을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너희를 위해 좀 더 큰 집을 지어줄 수 있지. 산책로로 양쪽을 연결할 수도 있고. 저는 다가영의 눈이 그 가능성을 상상하며 빛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꿈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월 말에 그 땅을 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삶에 대한 약속이었고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3월 저는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부산의 한법률 사무소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지호가 또 무슨 법적 수작을 부리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법적 서류가 아니라 김지호의 개인적인 편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편지지가 아닌 일반 종이에 손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미영 언니께 이 편지를 받으시면 분명 놀라시거나 어쩌면
약간 걱정하실 줄 압니다. 여기에 어떤 위협이나 계략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표현해야 할 몇 가지 감정들이 있을 뿐입니다. 제 행동에 대해 할 몇 가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 행동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니에게 모든 것을, 모니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던 것. 수십 년간의 정직한 노력으로 얻은 것을 빼앗으려고 제가 되어버린 그 사람은 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 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아버지가 아니었으며 제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사촌 형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촌 형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빚을 갚아나가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꽃이나 아영 씨의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빼앗으려 했던 것을 가하지 않습니다. 언니가 통나무 집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맞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의 간인함은 제가 언젠가 키우고 싶은 그런 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지오드림. 저는 몇 번이고 편지를 읽으며 조종이나 위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저에게 진실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박아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읽었고 감정이 얼굴에서 바람 부는 구름처럼 변했습니다. 그를 믿어. 제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매주 전화할 때 그의 목소리가 다르다고 하더라고. 더 현재에 충실하고 피상적인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실제 삶에 더 관심이다. 하지만 깨진 신뢰는 다짐한 병해를 실제 삶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제가 평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야.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단지 극도로 어렵고 시간과 꾸준한 행동을 통해 천천히 되찾아야 해.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도전들이 지난 몇 달간의 큰 사건들을 점차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땅에 과일나무를 심었고 두 땅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토종 식물의 이름과 용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어느 오후, 우리가 새로 산 과수원에서 자두를 수확하던 중 하윤이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래된 나무에서 딴 과일이 제일 맛있는 거 알아요? 그녀가 얼굴과 손이 과즙으로 보라색으로 물든 채 물었습니다. 맞아. 제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적어도 60년은 됐어.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할머니도요? 할머니도요? 그녀가 순진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도요? 그녀가 순진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도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져요. 아가?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항상 멋있었지만 예전에는 할머니는 항상 멋있었지만 이제 할머니는 강하고 단단해서 아무도 밀어낼 수 없는 큰 나무 같아요. 저는 박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엉뚱한 말을 하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하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이가 저를 괴롭혔는데 저는 할머니가 누가 집을 빼앗으려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굳건히 버텨서 그 애가 저를 울리지 못하게 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동식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결단력,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싸우는 가치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홀로 현관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은퇴 꿈에 대한 위협이었던 것이 더 위대한 것으로 변모하여 온 가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창조했습니다. 제가 맹렬히 지켜낸 통나무집은 더 이상 저의 개인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작은 우주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 손녀들은
나무에서 직접 딴 과일의 맛을 알고 이른 아침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빛공이 없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며 자랄 것입니다. 6월 이정훈 변호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 씨,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혹시 통나무집에 대한 그 사회복지사 평가 기억하십니까? 아무래도 당신의 사건이 노인복지 관련 부서에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논의요? 긍정적인 논의입니다. 그가 장담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준비성, 자율성, 그리고 재정적 착취에 맞서는 능력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노인 권리와 재산 침해, 예방에 관한 좌담회에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아이디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설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정훈 변은 초대를 본 적이 없어요. 이정훈 변호사는 그저 편안하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지만 행사는 8월에 인근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지역 어르신들, 사회복지사, 노인 법률 전문 변호사 등 5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가영은 저와 동행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제가 엄마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엄마는 정말 나눌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함께 제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공식적인 연설은 아니었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요점들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메모를 정리하며 박아영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계획이라는 것이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엄에 관한 것이고 선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야.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우리의 권리에 관한 것이지. 행사 당일 저는 긴장했지만 단호한 태도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50명이 아니라 거의 80명에 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주제는 예상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제가 발언할 차례가 되자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는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나이든 남녀들, 어떤 이들은 성인 자녀와 함께 왔고 어떤 이들은 혼자였습니다. 모두 노년의 독립과 가족 관계의 복잡한 영역을 헤쳐나갈 지침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왕미영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65세에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과장하지 않고 실제적인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양보하고 항상 순응하며 항상 자신의 바람보다 다른 사람의 바람을 우선시하도록 배웠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요.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녀와 손자녀의 꿈을 위해 우리의 꿈을 희생해야 한다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빈 물통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저는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 압력이나 학대, 상황을 기록하는 것, 힘들게 얻은 자산을 위한 법적 보호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강당 전체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어르신들, 제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전문가들, 심지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자율성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72세의 과부 박말순 어르신은 특히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주택을 팔고 자신의 집 뒤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이사 오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찾아갈 거예요. 제 집을 팔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40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제 추억과 이웃, 그리고
제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아영은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알죠? 고맙다. 아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모든 것 때문에. 엄마가 믿는 것을 위해 싸워줘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내게 보여줘서. 그리고 지금 다른 것을 내게 보여줘서. 그리고 지금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너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조종다녔을 뿐이야. 나도 평생 여러 번 조종다녔듯이 말이야. 차이점은 너는 그것을 인정하고 반향을 바꿀 용기가 있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해. 우리는 해질녘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해.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행사가 어땠는지, 공제가 어땠는지, 행사가 어땠는지, 그저 가끔 우리가 어려움을 나눌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혼자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때 갈망했던 고요함이 담요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피난처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솟아난 예상치 못한 축복을 되돌아보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통나무집을 지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더 완전하고 진실한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킬 수 있는 왕미영을요. 어쩌면 이것이 은퇴가 저에게 가져다준 진정한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저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율성과 지혜로 가득 찬 내면의 공간 말입니다. 통나무집으로 이사온 지 1주년이 되는 날은 완벽한 봄날 일요일이었습니다. 하늘은 솜털 같은 흰 구름으로 장식된 맑은 파란색이었고 나무들은 새잎을 돋우고 있었으며 들꽃들이 주변 들판을 수놓았습니다. 박아영과 아이들은 우리가 새로 산 땅의 과수원 구역에서 특별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저를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두나무 아래에 나무 테이블을 놓았고 다채로운 꽃과 벼룩시장에서 사온 자수식탁고로 장식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저항과 재생을 축하하기 위해 바고 상세생을 축하하기 위해 한 해 동안의 저항과 재생을 축하하기 위해 박아영 우리가 이웃에게서 담그는 우리가 이웃에게서 담그는 들고 건배했습니다. 아이들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윤이는 미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왕미영의 요새 용기로 얻고 사랑으로 지키다라고 쓰인 나무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이 할머니의 것임을 아무도 잊지 않게 하려고요. 할머니. 그녀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제가 이사온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3월에 새로운 시작의 축제를 기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꿈은 쌓을 가치가 있으며 진정한 가족은 역경 속에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랑스러운 행사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정은 변호사와 그의 아내는 방문을 통해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농장을 별장으로 사서 나중에 은퇴할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에 우리를 보호했던 이매징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에 우리를 보호했던 강태우 경비원은 인근 읍내의 시골 보안 컨설팅 회사를 열었고 자주 우리를 찾아와 새로운 기술과 조언을 가져와 좌담회 후 그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사건이 저의 전문적인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르신들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분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이유로 제가 나이 들어서도 자율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시골샘을 유지하기 위해 시골샘을 한 번에 방문해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영 언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재정적 착취를 예방하고 자율성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자원봉사 멘토가 되어 다른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경험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고려해 주시겠어요? 이 아이디어의 전엄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고려해 주시겠어요? 이 멘토요? 아이디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에게는 더 섭니다. 저는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심사숙고 끝에 저는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 읍내활동센터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며 가족 압력에 직면했거나 조종당하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상담했습니다. 이 새로운 역할은 저에게 깊고 예상치 못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재지 못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간호사로서 사람들의 몸을 돌봤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권리, 제가 목격한 모든 작은 승리, 즉 아들의 압력에 성공적으로 저항하여 집을 지켜낸 할머니, 수년간 의존하다가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의 싸움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용기를 얻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9월, 저는 지역 출판사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좌담이에서 제 연설을 듣고 제 이야기가 활동적인 노년 시리즈의 일부로 작은 책으로 쓰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작가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편집자가 장담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기억과 지식을 기록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야기를 나누세요.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기세요. 대단해. 박아영이 저를 힘껏 격려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봐.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압력에 직면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이 책 프로젝트는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통나무집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의 궤적을 나누었습니다. 독신, 간호사로서의 수십 년, 검소한 생활, 치밀한 은퇴 계획, 가족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어려움, 노년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까지요. 저는 이것이 단지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안내서가 되기를 원해요. 1월, 제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아영이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우 씨가 전화했어. 엄마가 허락한다면 아이들을 보러 여기에 오고 싶대. 저의 본능적인 반응은 즉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집을 빼앗으려 했던 그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박아영의 표정, 그녀의 복잡한 감정,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그녀의 분명한 열망을 보면서 저는 제 감정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그를 완전히 믿지는 못해. 규칙적인 전화, 사려 깊은 선물, 피상적인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보여줬어. 나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심사숙고 끝에 저는 이번 방문에 동의했습니다. 명확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지호는 읍내에 머물러야 하고 우리 집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공공장소나 박아영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 통나무집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정서적 안전을 위해 항상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동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솔직히 저는 긴장했습니다. 박아영 부엌 창문 너머로 빌린 차가
문 앞에 멈춰 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김지호가 작은 꾸러미 2개를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흰머리가 약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즉시 알아차릴 수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경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특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기쁨을 보았습니다. 몇 달 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가 딸들과 재회하는 진정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물러나 그 순간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나중에 박아영이 저를 오후차에 초대했을 때 저는 거실에서 김지호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가 그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영 언니.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당신을 그리워해요. 제가 중립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이가 달려와 자신이 받은 선물, 즉 품질 좋은 작은 망원경을 보여주기 전까지는요. 아빠가 그랬어요. 여기 시골에는 빛공해가 없어서 서울보다 훨씬 많은 별을 볼 수 있대요. 그녀가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김지호가 이렇게 적절한 정보를 골랐다는 것에 놀랐네. 제가 작은 미소를 정말 멋져. 이 선물을 아이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이글. 이 선물은 아이들의 새로운 삶에다. 이번 방문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지호는 저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거리를 유지하며 딸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는 저와 박아영에게 이야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분명히 긴장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담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촌형 회사에서 배우는 겸손한 일에 대해 그리고 그가 실행하고 있는 빚 갚기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즉각적인 용서나 신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시간과 행동으로 천천히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저 괜찮은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은 아버지가 될 기회를 그리고 언젠가 야레만이 완전히 덤이 다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완전히 경멸하지 않을 사람이 될 기회를 원합니다. 박아영이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은 정말 노력했어. 당신이 이런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 우리는 계속 방문을 허락할 거야.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가 눈에 띄게 안도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요. 다음 날 아침 김지호가 떠날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는 딸들과 길게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취약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규칙적인 방문과 우리가 정한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삶으로 돌아오자 비록 이제는 다른 형태지만 밝아졌습니다. 두 번째 3월 기념일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의 축제를 기념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이정은 변호사와 그의 아내가 서울에서 왔고 강태호 씨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임혜진 사회복지사도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김지호도 초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약간 망설였지만요. 모두가 과수원의 테이블에 모였을 때 저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운명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워 보였던 환경을 통해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고 결국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아영이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언니양에게 엄마는 것이라는 것이 아닌 것이 엄마는 것이 결켜는 것을 증명하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다해 싸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경계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를 실망시켰을 때에도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자 제 마음속에 깊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 길은 힘들었고 불쾌한 놀라움과 65세에는 결코 직면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도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피부치뿐만 아니라 존중과 상호 지원으로 연결된 이 확장된 가족을 바라보면서 저는 꿈꾸던 통나무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으로 살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공허한 의무나 감정적인 협박이 아닌 진정한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키워나갈 두 번째 기회를요. 제 책 불로의 힘 제3의 삶에서 꿈과 존엄을 지키는 법은 그해 가을에 출판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영감을 찾고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어르신들, 노인들을 돕는 전문가들,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의 필요와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독자로 찾았습니다. 활동센터의 강연과 상담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가족 압력에 직면한 어르신들을 우리는 그것을 경험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취약성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지혜와 용기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윤이가 제 현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살 된 그녀는 이제 관찰력이 예리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로 종종 저에게 놀랍도록 깊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앉자마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우리 영웅에 대해 쓰라고 했어요. 할머니에 대해 써도 돼요. 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아가, 그저 자기 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고집센 할머니일 뿐이야.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가 어떤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믿게 하려 해도 할머니는 자신의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게 영웅이에요. 진정한 영웅심이 그녀의 엄마처럼 조종을 인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활동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처럼 저보다 더 큰 어려움에 존엄과 의지로 맞서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요. 네가 나에 대해 쓰고 싶다면, 나는 영광에 대해 쓰고 싶다면, 나는 영광에 대해 쓰고 싶다면, 나는 영광일 거야. 이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우리 이야기의 진정한 기억해. 두 사람 다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영웅은 한 명 이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계절은 끊임없이 순환했습니다. 겨울은 차가운 아침과 통나무집을 보호 담요처럼 감싸는 안개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추운 밤에는 우리는 벽난로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때로는 저와 제 생각들 뿐이었고 때로는 다가영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 중 하나는 봄이 오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경험의 목소리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몇몇 참가자들이 제 통나무집 같은 곳에서 살고 싶지만 외로움과 실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좌담의 후 저를 찾아왔던 박말순 어르신이 제안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어르신들이 각자의 집을 소유하면서도 서로를 친히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자율마을을 제념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에게 강하게 공명할 수 있는 곳이요. 장애물 없는 작은 집들, 사교를 위한 공용 공간, 공동 텃밭, 그리고 주민들이 고립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새로 산 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박아영이 제안했습니다. 큰 게 가까운 안쪽 지역이 완벽해요.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엄마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계획은 빠르게 발전했고
사회적 투자자들과 지방 정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 지역의 고령화 인구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보았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법률 문제를 처리하고 임혜진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측면을 담당하며 고령 친화 기자인 전문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작 자율마을의 청사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박말순 어르신이 한 계획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이지 않게 하려는 사회에서 잘 늙어가는 것이 저항의 한 형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이러한 발전 속에서 저는 김지호에게서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방문 이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연락이었습니다. 미영 언니. 그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지호씨. 무슨 일이야? 사실 제가 도움을 드리게서 자율마을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스템 개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지역 서비스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제안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 하니? 저나 저편에서 잠시 침묵에 하려 하니? 언니나 아영 씨에게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요. 그리고 이 계획은 제 부모님처럼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적절한 계획이 없는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박아영과 다른 프로젝트 참가자들과 상의한 후 우리는 김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원격으로 협력하여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며 프로젝트 관리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화해의 몸짓이었습니다. 불완전하고 어쩌면 결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변화가 가능하고 불완전하더라도 복구에는 가치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통나무집으로 이사 온 지 3주년이 되는 날, 우리는 저의 개인적인 여정뿐만 아니라 자율마을의 기공식을 축하했습니다. 기공식에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희망에 찬 어르신들, 지지하는 가족들, 열정적인 전문가들이요. 저는 짧은 축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같았으면 기겁했을 일이지만 이제는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과 자기가치에 대한 자신감과 가기가치의 가치에 대했지만 제가 65세의 이 작은 통나무집을 샀을 때 저는 세상으로부터 숨을 곳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구애받지 않고 마침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피난처를요.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제가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의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아영, 아이들, 이정훈 벽연의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아영, 아이들, 이정훈 경가는 제가 찾은 공동지사, 박말순 어르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 삶에 들어온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제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의 필수적인 기반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요. 저는 행사장 근처에 전시된 새로운 시작 자율마을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이 계획은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독립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심지어 황금기에도 우리는 창조하고 건설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공감, 희망, 그리고 가능성의 눈물이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우리가 준비한 넓은 공간에서 음식과 음악을 즐기며 축하하는 동안 저는 통나무집 현관에서 잠시 고요함을 찾았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 첫날 보았던 색깔과 똑같았습니다. 예린이는 이제 15살이 되어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가. 그냥 인생이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꿈을 지켜낸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이 성장하고 변화하니라. 그 꿈이 성장하고 변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고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에 열려있는 것 말이야. 자율마을처럼 말이지. 맞아요. 그녀는 관찰했습니다. 제가 결코 가질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꿈이지만 처음에는 고통스럽기만 했던 환경에서 생겨난 꿈이요. 우리는 첫 별이 밤하늘에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이끈 이 놀라운 여정을 침묵 속에 지켜보면서요. 이것은 제가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던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상상했던 평화로운 은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복잡하고 더 도전적이며 경험과 인간관계 면에서 더 풍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맹렬히 지켜낸 통나무집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는 피난처가 아니라 저 자신의 방식으로 명확한 경계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축하의 불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대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박아영과 그녀의 용기에 대해, 아이들과 그들의 세상을 보는 신선한 시각에 대해,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만났고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감사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거의 잃을 뻔했던 그 위기에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제 안에 항상 존재했던 그 순간 폭발할 때를 기다리던 그 힘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